자, 우리나라 상황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제 올렸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부동산 과열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지금 의도다 이렇게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 두가 양 측면에서 이렇게 억제를 하는 게 그 집값 상승을 좀 누르는 그런 효과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약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네, 그런데 0.5에서 0.75%. 예. 네, 제가 우리나라 그 적정 기준금리 추정하면 한 2% 정도 나오거든요. 예. 0.75% 굉장히 아직도 낮은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가 집값을 과연 뭐가 결정하는지, 소위 이제 통계적 벡터 오토 리그레션 좀 경제학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 아신데요. VR 모형이라고 거 있어요. 아, VR 모형. 예, 여기서 이제 분산분해인데요. 예. 집값을 결정하는 게 주가 오르면은 예. 집값이 시차를 두고 오르거든요. 예. 주가 오르면은 부자가 되죠. 그래서 주식 팔아서 집도 살 수가 있다는 예. 거죠. 아, 주가가 먼저 오르는군요. 예, 주가가 선행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앞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네. 내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그 집 사고요. 예, 그다음에 금리가 낮으면은 돈을 빌려서도 원리금 상환 비율 부담이 별로 안 되니까 집값이 오르죠. 예,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출. 예. 이게 늘어나면 또 주가도 오르죠. 그리고 경기예요. 가장.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요소 중 뭐가 집값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경기, 특히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코스피 가계대출 금리, 가계대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아파트 가격 이걸 가지고 뭐가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가. 우선은 이게 전체 합치면 100입니다. 설명력이 100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4개월, 6개월, 이게 34라고 써있는 겨울이거든요. 처음에는 주택가격 자체를 설명한 겁니다. 모든 가격의 추세라는 게 있어요. 주택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상당 기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체 순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대출 금리, 대출 금리, 이거는 뭐 설명력이 사실 5%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예요. 그림에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해 놨습니다만 이게 갈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특히 한 2년쯤 지나면요. 이 경기가 주택가격의 50%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주택가격을 가장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보다는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게 주택가격 결정하는 게 경기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경기를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저는 7월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1개월에서 늦으면 한 800개월까지 선행하거든요. 그러면 선행지수가 꺾였다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 경기도 내년에는 가서 꺾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가격 상승도 꺾일 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경기지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한 50%의 집값을 설명하는데 지금 그게 꺾이니까 집값도 꺾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가만히 있어도 자체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셈인데 지금 집값은 사실은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오른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부동산의 주택의 어떤 거품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과정이죠. 커지고 있는 과정이다.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신체를 봤을 때. 저는 거의 지금 머리까지 와 있다. 머리까지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전망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집값 사실 너무 높아요. KB 국민은행에서 매월 주택가격을 발표하는데요. 그 그래프 10페이지 그래프 보시면은 이거 PIR이라는 것은 주택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울이 지난 6월 달에 18.5로 돼 있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서울서 평균적인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의 중간 아파트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19년이나 걸려야 된다. 연봉하고 집값을 비교한 거네요. 그래서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안 쓰고요.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19년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비정상적이네. 이거 과거 평균이 한 10배 조금 미치거든요. 예. 이걸 보면 과거 평균보다 거의 80%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로 주택가격 거품력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네. 제가 주택가격의 PER, 그다음에 실질 주택가격 뭐 이런 거로 평가하면은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2017년 정도부터 이게 급등을 쭉 했네요, 보니까. 잠깐 꺾였다가 다시 또 2019년부터 또 확 오르고. 예. 이걸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지금 오른 속도가 지금 빠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보다 조금 더 오르면 괜찮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 서울 PIR이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가 18.5, 말하면 18년 반을 모아야 이제 된다고 하는데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교수님 보실 때 적정 PIR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적정 수준은 뭐 없는데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과거 평균 모든 경제 지표들은 과거 평균에 해계하거든요. 네. 예. 과거 평균이 한 10배 정도 되니까. 지금 뭐 거의 80% 이상 그러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80% 나라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 물론 예. 물론 그 소득이 증가하죠. 예. 앞으로 소득이 증가하니까 예. 주택가격이 정체되면 이 수치들이 낮을 수가 있죠. 낮아지겠네. 예. 그렇죠. 우리 그래도 명목 경제 성장률이 제가 추정해 보면은 잠재 명목 경제는 한 3% 정도는 되거든요. 네. 실질 GDP 성장은 3%고요. 한 2%고 물가 1% 정도 고려하면은 우리 경제가 명목 GDP가 3% 정도, 우리 소득이 매년 3% 정도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매년 3% 늘어나는데 집값이 뭐 좀 떨어지거나 정체되는. 제자리 걸음하면은 이 수치들이 낮아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10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이게 높은 편인가요? 이 PIR 제일 지수가? 높습니다. 네. 아, 전 세계에서 홍콩 가장 빼놓고요. 높아요? 네, 홍콩 빼놓고 우리가 동경, 뉴욕, 뭐 런던보다도 이 수치들이 아. 물론 그 소득 수준을 얼마나 하느냐 기준이 좀 다르지만요. 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게 홍콩 다음으로 우리나라 서울이 높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주택 가격은 약간의 거품 내지는 좀 과열상이 보이는데 정시는 어떤가요? 지금 뭐 요 최근에 많이 오르다가 또 한동안 박스권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과연 과열인가 아닌가 좀 혼동이 되는데 지표로 보면 어떻게 평가됩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처럼 가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미국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했는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코스피 시가총액이 명목 GDP 대비 작년 말에 사상 처음으로 104%, 100%가 넘었고요. 예. 지금은 한 11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과거 평균보다는 높기는 높은데 예. 미국처럼 우리 주식시장은 거품이 아니다. 예. 그래도 실물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 예. 그래서 앞서 그렇게 계속 선행지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2페이지 그래프 보시면요. 예.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좀 제가 변형한 거거든요. 예. 이게 그 지난 6월에 고점을 저는 쳤다고 보고 있거든. 7월에 약간 떨어졌는데 네. 그 전망은 제가 앞으로를 전망한 거예요. 이게 선행지수가 7개 경제지표로 구성이 됩니다. 뭐 네. 재고 순환지표, 기계료 출하지수, 건설 수주액, 수출입 물가지수, 경제심리지수, 네. 장단기 금리차, 그다음에 주가지수가 여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근데 지난 7월 보니까 7개 중 5개가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 순환변동기에 3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예. 앞서 제가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5월을 고점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선행지수가 증가세가 둔화되고 떨어질 거라는 거죠. 아. 이게 그 우리나라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주가도 얼마나 가대평가다 예,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주가 가대평가 월별 자료는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2005년 이후로 상관계수 보면 0.83이거든요. 예. 0.83이면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다는 겁니다. 1이면 안전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네. 거의 1에 가깝죠.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먼저 오르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뒤따라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예. 8월에도 뭐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39%나 네. 증가했어요. 예, 많이 우리 수출 올라가네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이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 괴리가 아직도 벌어졌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과거 추이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보면요.
8월 현재도 한 30% 정도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앞서가고 있거든요. 30%나요? 예. 아니, 그러면 8월 수출이 작년보다 39%나 일평균 수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보다 더 빨리 그렇죠. 가고 있다. 너무 지금 주가하고 실물하고 괴리가 벌어졌다는 거죠. 주가도 뭐 전년 동기 상승률이 아니라 수준이니까 같이 수준으로 비교해야 되죠. 이 수준으로 비교하니까 한 30% 정도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난 월말 기준으로 6월을 고점으로 7, 8월 조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치게 이게 거리가 벌어졌는데 주가가 좀 뒷걸음질하면서 이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앞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 거리가 더 좁혀질 겁니다. 그러려면 수출도 증가하는데 이 거리가 지금 아직도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뒷걸음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조금 더 극단적인 전망입니다만은 일평균 수출하고 이 주가가 이렇게 괴리가 벌어진 거는 2007년, 2008년 초였었어요. 그때도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30% 앞서갔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주요 은행, 거의 모든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어요. 혹시 그때 주식형 펀드 안 들으셨습니까? 저는 안 했죠. 제가 그때 금융그룹 연구소 소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속한 그 은행도 10조 펀드 캠페인을 했습니다. 무려 8조나 모았어요. 아마 다른 은행 더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거든요. 은행들이 그 주식형 펀드 많이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그 돈 가지고 주식을 많이 샀죠. 그래서 이때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한 30% 앞서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2008년 8월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주가가 폭락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은행의 권유로 주식형 펀드 가입했는데 정말 큰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가 144조 갔던 게 한때 72조로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좀 늘어나가지고 한 86조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직도 144조 훨씬 밑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가 엄청나게 몰렸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된 거예요. 근데 지금이 주가 가대평가 정도로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따지면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이때는 간접 투자. 근데 이번에는 직접 투자죠.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걱정해야 될 시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투자라는 거는 저는 수익하고 리스크의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작년에 주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었으니까 이때는 수익을 추구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고평가형이 들어섰으니까 수익보다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또 외국인 매수세하고도 관련성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이 8월 달 들어서 많이 팔다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에서는 또 다시 매수세로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흐름이 좀 바뀐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저는 외국인 매수책은 며칠간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외국인 매도세가 저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일평균 수출 금액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금액이 매월 1일 날 발표돼요. 사실 수출을 바로 다음 달 1일 날 발표한 날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빨리 하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거든요. 집계가 금방 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때 이게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나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높은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쉬지 않고 일 안 하자고. 저 같은 사람들 굉장히 괴롭거든요. 왜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9월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10월 1일 날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또 실적 앞으로 전망을 수정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날 발표하면 못 쉬죠. 그래서 농담으로 저 같은 사람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외국인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한국 수출 보면요. 품목별로 뭐가 수출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품목이 잘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 수출이 나오고 있어요. 국가별, 지역별.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면 미국 경제가 좋구나. 유럽으로 잘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는 경제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뭐 세계 경제 풍향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외국인들도 제가 말씀드린 일평균 수출 금액, 주가 이런 걸 보고 의사 결정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올해 상반기까지 많이 파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MSCI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주가가 14% 올랐는데요. 우리 코스피 31%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올랐죠, 우리가. 올해도 평균 수준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중이 높으니까 그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비중을 줄이는 게 뭐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많이 팔았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산 거는 저는 뭐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조금 일시적이라고 일부 외국인들이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조금 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미국 테이퍼링 끝나면은 뭐 테이퍼링 언제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면 뭐 이번 달에 거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 상당히 또 금융시장은 또 불안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외국인 뭐 순매도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8월 달 매도 분량이 한 9조 원 가량 팔았고 작년 3월 달부터 이제 판 거를 보면은 한 24조 원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만 팔까요?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팔기 쉽죠, 그냥. 뭐 삼성전자 현금 인출기라고 외국인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래량도 많고 뭐 사기도 쉽고 늘고 팔기도 쉽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올 1월 초만 하더라도 뭐 10만 전자, 뭐 에너지스 목표치 뭐 10만 슈퍼사이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표치 계속 낮춰지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반도체 경기도 대표적인 경기 순환을 나타내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위축되는데 반도체 경기가 따로 좋을 이유는 없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고객 예탁금 보면은 이게 팍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말하자 변동폭이 좀 커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떤 날은 70조 넘어갔다가 막 60조대 초반까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주식시장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객 예탁금이 뭐 67조 말씀하신 70조 약간 넘었다 그러는데 뭐 70조 넘을 때는 청약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 그때 이제 돈들이 많이 몰렸다가 공모주 청약하고 끝나면은 또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뭐 67조, 70조 안팎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주시장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고객 예탁금은 직접 살 수 있는 돈이죠.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는 우리가 자산운용사에다 맡겨가지고 간접적으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객 예탁금하고 주식형 펀드 이게 합친 게 시가총액 보니까 한 7%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죠. 그런데 이게 그 2007년, 2008년에 우리나라가 주식형 펀드 캠페인에 했다 은행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때는 거의 27%였어요. 시가총액에 주식을 직간접으로 살 수 있는 돈이 27%나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주식을 살 돈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려면은 어때야 되겠어요? 돈이 더 들어와야겠네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죠. 주식형 펀드가 뭐 100조 넘으셨고, 고객 예탁금도 100조 넘어서고, 이렇게 많이 들어야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커진 거에 비하면은 지금 뭐 고객 예탁금이나 주식형 펀드가 결코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고객 예탁금하고 올해 개인들이 매수한 금액이 뭐 100조 이상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말하자면 매수세가 아직도 충분히 하다는 이게 시장의 일종의 컨센서스인데 교수님이 볼 때는 고객 예탁금이나 또는 주식 펀드 자금이 결코 많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물론 그 개인들이 그동안 올해도 정말 많이 샀죠. 샀으니까 뭐 그 돈까지 포함하면 이게 좀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 자금이 언제까지 계속 들어오고 주식을 살 것인가. 사실 요새 뭐 증권사 지점장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올 연초까지는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주식을 샀으면 이익 받고 뭐 고객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되지 않습니다. 예. 저 올해 들어서 제 주변에 그 주식에서 돈 벌었던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지루한 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투자자들이 계속 오른 것만 받다가 이렇게 지루하니까 주식시장에서 서서히 실증을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장에 잘 견디고 계속 그 주식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예. 혹시라도 조금 더 조정을 거치고 한 번 더 급나가면요. 네. 야, 역시 주식은 안 돼. 혹시 이런 생각이 들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 저는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배당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죠. 예,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데 네. 혹시라도 예. 2007년, 2008년 그때 주식형 펀드 많이 모아놨는데 실증을 내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144조가 72조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외부 추격만 없으면은 그렇게 막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때 2008년 당시에는 워낙 전 세계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폭락을 해버린 건데 지금 그런 요인만 없으면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더 큰 충격이 한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자산 가격이 2008년보다 예. 거품이 더 심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부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채. 이 두 가지 문제가 터지면은 예. 오히려 2008년보다도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라는 것은 수익하고 리스크의 적정한 조화다. 네. 그동안 수익률을 많이 추구했으면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높이는 거다. 네. 한 번 더 질문드리면은 교수님은 우리나라 경기하고 주식 주가하고 보니까 이른바 이제 주인과 개의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좁혀질 것이다 하면서 지금 적정한 어떤 코스피 지수 수준으로 한 2,800 그 안팎으로 보신 것 같은데 지금은 3,200 가까이 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10% 정도로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정 주가 추정할 때는 어떤 변수를 하느냐 이게 다 다르고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명목 GDP로 하면 한 2,850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되는 거고요. 뭐 저는 상승 과정에서도 10%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수출이 사실 계속 좋아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주가는 올라 있지만은 그걸 또 따라갈 수 있으면 밀어주는 또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수출 증가세가 앞으로 둔화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계 경제 계속 좋으면 되는데 앞서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세계 선행지수에 앞서가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먼저 나빠지고 전 세계 경제도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수출이라는 게 세계 경제의 함수인데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수출 증가세 둔화될 수가 있죠. 예. 근데 수출 증가율이 지금 8월까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왔고요. 예, 그런데 12월 가면 기저효과가 끝나면서 수출 증가율이 저는 10% 안팎. 예. 예, 내년 상반기에는 한 자릿수로 증가율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GDP 대비로 보면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고 수입이 한 30% 정도인데 그 수출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건 또 한 60, 70%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어느 가격 기준으로 따라 다른데요. 예. 실질 GDP 기준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올해 4% 성장한다. 그게 실질 GDP인데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42%입니다. 42%. 네,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수출 의존도가 네. 높은 나라다. 예. 그래서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예. 이게 이제 명목 GDP로 하느냐, 다른 기준으로 하나 따르는데요. 네, 보통 4% 올해 경제가 성장한다. 그건 실질 GDP인데 예. 그 기준으로 하면은 수출 비중이 작년에 42%. 네. 올 상반기까지도 해보니까 42%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GDP 구성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 돼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입니다. 46%. 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70%고요. 네. 일본은 56%, 우리 46%. 예. 중국은 38% 수준이죠. 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예. 이미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 같더라. 제가 전망해 보니까. 그러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지면은 나머지 경제 지표도 시차를 두고 나빠지더라. 예. 그거를 예외적인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에? 항상 그랬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예. 제가 예측한 것처럼 6월이 정점이었느냐. 예. 이게 아닐 수가 있죠. 아니면은 제 전망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아까 그 그림에 보여준 거는 제 전망치거든요. 제 모델에 나온 전망치입니다. 예. 제 전망치가 틀리면은 그런데 제가 그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모델로 예측합니다만 예측 오차가 제일 적은 게요. 선행지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 쓰거든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 오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 아니 그 다른 데도 어차피 자료가 나오는 게 수출 증가율은 높지만은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예. 이런 분석들은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인 거 아닌가 예. 싶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지표가 예. 뭐 이제 기저효과가 끝나면서 둔화되기는 둔화되는데 예, 예, 그 그렇죠. 속도 문제라는 겁니다. 아, 속도가 예. 문제군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속도가 이렇게 그 증가 속도가 빠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선 집값이 오르니까요. 예.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집을 많이 삽니다.